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향년 78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투병 생활을 이어온 지 6년 5개월 만입니다. 삼성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낸 이건희 회장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국내 1기업인 삼성그룹의 미래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먼저 78 이건희 회장의 생애를 나세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오늘 오전 삼성 서울병원에서 별세했습니다. 아들 이재용 부회장과 부인 홍라희 여사 등 가족들이 임종을 지켰습니다. 지난 2014년 급성 심근경색으로 자택에서 쓰러져 의식을 찾지 못하고 병원에서 투병한 지 6년 5개월 만의 일입니다. 1942년 창업주 호암 이병철 회장의 셋째 아들로 태어난 이건희 회장은 일본 와세다 대학교 졸업 후 부친의 뜻에 따라 동양방송을 맡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카린 밀수 사건으로 두 형이 아버지 눈밖에 나면서 33세 나이에 후계자로 지목됐고 1987년 이병철 회장 사망 후 회장으로 취임해 27년간 삼성그룹을 이끌었습니다. 미래지향적이고 도전적인 경영을 통해 90년대까지는 삼성을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은둔의 경영자라고 불렸지만 동시에 집요한 탐구를 바탕으로 혁신을 추구했고 자신의 취임 일성처럼 반도체와 휴대전화 등 신사업에서 삼성전자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냈습니다. 반면 선대에 이은 문호조 경영, 무리한 자동차 사업의 확장과 실패는 그 집요함의 잘못된 사례로 꼽힙니다. 또 노태우 뇌물 사건과 엑스파일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2008년엔 비자금 조성과 불법 승계 작업 등으로 특검에 기소돼 일부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삼성 회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08년 퇴임했던 이건희 회장은 단독 사면을 받고 2년 뒤 복귀했고 갤럭시 시리즈로 스마트폰 세계 1위를 이뤄냈습니다. 또 IOC 위원 경력과 체육계 인맥을 활용해 평창올림픽 유치에 기여하는 등 체육사에도 뚜렷한 족적을 남겼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빈소는 그동안 치료를 받아온 서울 삼성병원에 마련됐습니다. 삼성은 유가족 뜻에 따라 조문을 사양하고 간소하게 가족장으로 치르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빈소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승은 기자, 지금 빈소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건희 회장의 빈소는 오늘 오후 이곳 삼성 서울병원 장례식장 지하 2층에 마련됐습니다. 이 회장의 별세 소식이 알려진 오전부터 장례식장에는 내외신 취재진이 몰려들었고 삼성 임직원들이 장례 준비를 위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상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오후 5시쯤 자녀들과 함께 도착해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곧장 빈소로 들어갔습니다. 삼성 측은 고인과 유가족의 뜻에 따라 장례를 간소하게 가족장으로 치르겠다며 조문과 조화는 사양한다고 밝혔지만 일단 재개를 중심으로 조문이 시작됐습니다. 이 회장의 조카인 CJ그룹 이재현 회장과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등도 조문을 마쳤고 정재계의 조화도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이 회장의 장례는 오늘부터 4일 동안 치러져 오는 수요일 발인 예정인데 구체적인 발인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가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들이 도착했습니까? 네, 조금 전인 오후 7시 반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이 조문을 위해 빈소에 들어갔습니다. 조문과 함께 유가족을 만나 애도의 뜻을 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은 고인의 영면을 기원하면서 추모 논평을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 경제에 주춧돌을 놓은 주역이지만 경영권 세습을 위한 일감 몰아주기, 문호조 경영 등 부정적 유사는 청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선각자라는 표현을 써가며 고인의 혁신 마인드는 전 분야에서 귀감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당은 경제에 이바지한 업적이 적지 않았다고 고인을 기억했지만 정의당은 재벌개혁을 자임하는 국민 속의 삼성이 되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노동자의 희생으로 오늘의 삼성이 세워진 만큼 이 회장의 별세와 함께 정경유착과 노동 탄압 등
삼성의 어두운 역사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삼성병원 장례식장에서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취임하기 전 삼성전자는 세계 무대에서는 큰 존재감이 없는 가전업체였는데요. 이 회장의 신경영 선언 이후 과감한 혁신과 투자를 통해 세계 1위의 반도체 모바일 기업으로 우뚝 섰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경유착과 불법 경영권 승계 논란, 노조 탄압 등의 폐해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빛과 그림자를 서유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987년 초인류 기업 성장을 약속하며 그룹 총수 자리에 오른 이건희 회장. 삼성의 주력 사업을 섬유화학에서 전자로, 다시 반도체로 옮기며 때마다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고 92년엔 세계 최초로 64메가 D램 반도체 개발에 성공하면서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로 올라섰습니다. 취임 5년째이던 1993년에는 혁신을 강조한 이른바 신경영 선언으로 휴대전화 등 새로운 사업 진출을 예고했습니다.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뒤 엎어보자. 이듬해 휴대전화를 출시하고 불량률이 11%에 달하자 제품 500억 원어치를 직원들 앞에서 불태우며 품질 경영을 강조했던 일화는 지금도 유명합니다. 이 같은 노력 끝에 국내 휴대전화 1위를 차지한 삼성은 이후 애플과의 경쟁 속에서도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 1위로 도약했고 이 회장 취임 당시 10조 원이던 삼성그룹 매출은 30여 년 뒤 387조 원으로 40배가량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뚜렷한 공정만큼 그림자도 짙었습니다.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조성 사건에서 250억 원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2005년 안기부 엑스파일 사건에선 정치권과 검찰의 이른바 떡값 제공을 논의한 녹취가 공개돼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등을 통해 60억 원으로 아들 이재용 부회장을 에버랜드 최대 주주로 만든 불법 경영권 승계 논란은 2008년 김용철 변호사의 비자금 폭로와 함께 특검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선대 때부터 이어져 온 무노조 경영 철학으로 노조 활동을 막고 탄압했던 점 역시 또 하나의 과오로 꼽힙니다. 아직 갈 길이 멀고 할 일도 많은데 아쉬움이 크지만 지난날의 허물을 모두 제가 떠안고 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반도체 모바일 강국으로 이끈 재계의 거인이자 정경유착과 불법 승계 논란으로 얼룩진 황제 경영인. 두 극단의 평가를 뒤로하고 이건희 회장은 오늘 영욕의 78년을 마감했습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이제 관심은 이건희 회장 없는 삼성의 미래입니다. 삼성은 이미 6년 전 이 회장이 쓰러진 뒤부터 이재용 부회장이 이끌어왔기 때문에 당장 경영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변수도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금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18조 원이 넘는 이 회장의 재산이 어떻게 상속되느냐에 따라 삼성의 지배 구조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4년 하와이에서 휴양을 마치고 돌아온 이건희 회장. 회장님 건강 어떠세요? 네. 한 달 뒤 이 회장이 갑자기 쓰러지면서 이재용 부회장은 사실상 그룹 총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이듬해엔 경영권 승계의 핵심이라고 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을 단행했습니다. 당시 이 합병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도록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이 부회장으로선 어쨌든 승계 작업의 큰 틀은 만들어 놓은 셈입니다. 관심은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주식입니다. 국내 주식 부자 1위인 이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등 그룹 내 핵심 계열사의 대주주로 주식 평가액이 18조 2천억 원이 넘습니다. 상속세만 10조 원대에 달할 전망인데 유족들에게 어떻게 상속될지에 따라 지배 구조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 문제가 해결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따라서 그 이후에 계열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거 다 걸려 있거든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보험업법 개정도 변수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을 많게는 20조 원 넘게 팔아야 해 결과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생명이 지배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을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가장 현안이 되겠죠. 또 장기적으로는 이재용 부회장 등 세 자녀별로 계열사가 분리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윤정입니다. 다음은 라임 사태 속보입니다. 옥중 입장문을 통해 검찰과 야당 정치인의 로비 의혹을 폭로한 김봉현 씨가 MBC에 새로운 입장문을 보냈습니다. 라임 사태에 여권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연루된 사실이 없는데도 검찰이 짜맞추기 수사를 통해 여권 로비 의혹으로 부풀렸다는 겁니다. 오늘 검찰 조사에서도 이런 내용을 자세히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봉현 전 회장이 변호인을 통해 MBC에 보낸 5장짜리 입장문입니다. 지난달 21일 검찰과 야당 정치인을 상대로 한 로비가 있었다는 폭로 이후 나흘 뒤에 작성됐습니다. 김 전 회장은 라임 사태의 본질은 고객들 투자자금 부실 운영인데 자신과 청와대 행정관이 장본인으로 둔갑됐다며 여권 정치인 로비 의혹은 언론과 극소수 사람들의 과장으로 부풀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라임 관련 여권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연루된 사실이 없고 검찰이 오히려 먼지 털듯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특히 검찰이 여권을 공격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양 삼아 검찰이 시키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며 검찰 수사 의도를 정조준했습니다. 술 접대와 향응, 억대의 금품 제공 등 검사와 수사관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검사 술 접대 로비 창구로 지목된 이주영 변호사와 수억 원의 뇌물을 줬다는 전직 수사관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그동안 검찰 조사에 불응한 김 전 회장도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김 전 회장 측은 MBC와 통화에서 검찰 수사가 검사 술 접대 의혹에 대해 속도를 내고 검사 비위 은폐에 대한 감찰도 진행되면서 협조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검찰 조사에서 김 전 회장은 지난 6월 검찰의 검사 술 접대와 향응 등을 진술했지만 당시 검찰이 이를 무시한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 술 접대 등 비위에 관해 전혀 몰랐다고 밝혀 당시 보고 과정에 은폐나 무마가 있었는지 법무부가 감찰을 지시한 만큼 진위 여부에 따라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이번엔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1명으로 해외 유입을 뺀 국내 발생은 50명입니다. 어제 기준 77명보다 16명이 줄어 이틀째 두 자릿수입니다. 하지만 확진이 잇따랐던 요양병원에 이어 경기도 여주의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한꺼번에 26명이 확진됐습니다. 박진주 기자입니다. 경기 여주의 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입니다. 입구에는 출입금지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어제 입소자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하루 만에 이곳에서 시설 직원과 입소자 등 25명의 감염자가 무더기로 확인됐습니다. 211명이 지금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직원 85명, 입소자 126명, 지금 현재 검취의 채취는 거의 다 끝났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오신 분들이 있어서 경기도 오산의 메디컬 재활병원에서는 같은 병실을 쓰던 환자 4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의 SRC 재활병원과 남양주 행복요양원에서도 추가 감염자가 나오면서 누적 확진자는 각각 128명과 49명으로 늘었습니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는 61명으로 이틀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했지만 수도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취약시설 이용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포함해 방역 조치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코로나19의 확산 추이와 방역망의 추적 속도가 아슬아슬한 균형 상태를 이루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언제든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논란이 됐던 백신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면서도 백신은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수단이라며 예방접종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방역당국은 할로윈 데이를 일주일 앞두고 이태원과 홍대 등 클럽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방역당국의 점검에 동행해봤습니다.
지하 클럽에는 수백 명이 꽉 찬 채 마스크도 하지 않고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늘 새벽 헬로윈 데이를 일주일 앞둔 서울 이태원의 클럽가. 벌써부터 거리엔 헬로윈 가면을 팔기도 하고 아예 분장을 하고 나온 사람들도 눈에 띕니다.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낮아지면서 다시 영업을 시작한 한 클럽 입구. 유흥시설 방역 수칙에 따라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입장 인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하시고 신분이 확실한 경우에만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할로윈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인근에 있는 또 다른 클럽. 980여 제곱미터의 지하 공간엔 최대 246명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밀폐된 클럽 안에는 훨씬 많은 손님들이 발 디딜 틈도 없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단속반이 직접 세봤더니 400명이 훌쩍 넘습니다. 바글바글한데 지금 보세요. 이게 사람이 얼마나 붙어 있는지 이게. 손님들이 나왔다 들어왔다 최대 인원을 여기서 제한을 했으면 저렇게 많지 않아요. 단속을 피해 잠시 몸을 피했다가 곧바로 다시 들어가는 손님들도 눈에 띕니다.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되거나 테이블 간 거리를 1m 넘게 떨어뜨리지 않은 곳들도 적발됐습니다. 스탠드에 있는 손님들 있잖아요. 거리두기가 1m 이상이 하나도 안 되고 여기 테이블 간 거리도 하나도 안 돼요. 이거 1m 1m 안 됩니다. 서울시는 이태원과 강남 등에서 클럽과 주점 165곳을 점검한 결과 5시간 만에 핵심 방역 수칙을 어긴 25곳을 적발했고 이들 업소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지난 5월의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 방역 수칙을 단 한 번이라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업소에 대하여 집합금지나 고발 조치 등. 방역당국은 오는 31일 헬로윈 데이를 앞두고 서울 이태원과 홍대 주변은 물론 인천과 부산 등 주요 유흥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미국 대선은 경합주를 둘러싼 두 후보의 경쟁이 치열한데요. 최대 경합주인 플로리다 유세에서 바이든 후보 지원에 나선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한국의 코로나 상황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모습인데 코로나가 대선 결과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조효정 기자입니다. 대선 최대 경합주인 플로리다에서 직접 사전투표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 I voted for a guy named Trump. Thank you very much, everybody. 플로리다 공약을 위해 주소까지 옮긴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도 우편 투표보다 안전한 현장 투표에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루 동안 남부와 북부 4개의 경합주를 도는 강행군을 펼쳤습니다. It's a choice between a Trump super boom and a Biden lockdown. 민주당 바이든 후보는 4년 전 민주당의 패배를 안겼던 북부의 경합주 펜실베니아에서 소규모 드라이브인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I appreciate you being safe. What we don't want to do is become super spreaders. 코로나19에서 회복된 뒤에도 대규모 군중 유세에 집착하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대조적으로 코로나19 저지라는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우는 방식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플로리다 공약엔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한국과 미국의 코로나19 사망률을 들며 맞대응했습니다. Nowhere near the number of people have died in South Korea because their government took care of business. 이런 가운데 미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곧 10만 명에 이를 거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공화당 펜스 미 부통령의 비서실장도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양 후보 진영은 코로나19 3차 유행이 대선 결과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조효정입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정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여당은 공개된 내정자들이 추천위원회 안에서 공수처 출범을 늦출 수도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우려에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배주한 기자가 전합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내정한 이현 변호사.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당시 이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행적조사에 반대하고
특조위가 편향됐다고 주장하는 등 문제 제기만 일삼다 7개월 만에 사퇴했습니다. 부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이른바 세금 도둑이나 다름없고 이후 이 변호사는 이 같은 활동이 청와대의 압박 때문이었다고 실토했지만 사퇴 석 달 뒤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임명돼 보훈 인사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공수처법 시행 100일이 다 되도록 추천 절차를 미루던 국민의힘이 이 같은 경력의 인사를 추천한 것에 여당에서 즉각 우려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내정자인 임정혁 변호사도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 추천위원들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며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은 공수처 출범에 협조해야지 출범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절차에 따라 추천위원을 정한 거고 누구를 발탁하느냐는 자신들의 재량이라며 여당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여당 견제차 추천위원을 내정하긴 하지만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는 만큼 들러리 서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이현 변호사도 MBC와의 통화에서 공수처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추천위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법무부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정감사가 대부분 종료되는 가운데 추천위원회 활동 및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오늘 뉴스데스크 방송 직후 이어지는 탐사기 엑스트레이트는 지난주에 이어 국내 최대 재벌 건설 회사 삼성물산의 재건축 비리 의혹 사건을 파헤칩니다. 두 차례 검찰 수사가 모두 무혐의로 끝난 이유를 추적합니다. 또 지난 2015년 삼성물산이 갑자기 재건축 시장에서 철수한 것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집중 분석했습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사실상의 프로축구 챔피언 결정전에서 전북이 울산을 꺾고 K리그1 4연패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초반엔 울산의 분위기였습니다. 핸드볼 파울로 페널티킥을 내줬는데 조현우가 동물적인 감각으로 막아냈습니다. 전북의 결정적인 슈팅이 2번이나 골대에 맞으면서 운까지 따르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실수 하나가 승부를 갈랐습니다. 후반 18분 김기희가 애매하게 처리한 공을 전북 바로우가 가로채 골로 연결했습니다. 전북은 골키퍼 송범근이 신들린 듯한 선방으로 실점을 막았고 경기 막판 울산 윤빛가람의 프리킥이 또 한 번 골대를 맞히는 행운까지 따르면서 1대0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승점 3점 차 선두로 올라선 전북은 대구와의 최종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사상 첫 K리그1 4연패를 달성하게 된 반면 자력 우승이 불가능해진 울산은 지난해에 이어 또 한 번 전북의 역전 우승을 허용할 위기에 몰렸습니다. 마지막 홈 경기에 나선 대구는 세징야의 멀티골을 앞세워 포항의 3대2 승리를 거뒀습니다.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월드시리즈 4차전에서 템파베이가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2승 2패 동률을 이뤘는데요. 보고도 믿기 힘든 끝내기였습니다. 전은칠 기자입니다. 한 점 뒤진 템파베이의 9회 말 투아웃 1, 2루 기회. 타율 1할 오픈의 필립스가 젠슨을 두들겨 적시타를 때립니다. 이때 중견수 테일러의 치명적인 실책이 나왔습니다. 템파베이가 동점에 역전까지 노리고 다저스 수비진은 부랴부랴 이어던졌는데 이번엔 포수 스미스가 공을 빠뜨렸습니다. 무리하게 질주하다 넘어진 아로자리나는 꼼짝없이 아웃 신세였다가 다시 방향을 바꿨고 홈플레이트를 두들기며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2루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필립스는 포효하고 질주하며 날개까지 폈습니다. 누구도 믿기 힘든 말 그대로 역대급 끝내기. 두 팀이 2승 2패로 동률을 이루면서 남은 시리즈 향방도 알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전은출입니다. 세계 축구 최고의 라이벌전이죠. 올 시즌 처음 열린 엘클라시코에서는 레알 마드리드가 먼저 웃었습니다.
경기 시작 5분 만에 발베르데 선제골로 앞서간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도 3분 뒤 17살 신성 파티가 엘클라시코 최연소골로 맞골을 놨습니다. 팽팽하던 균형은 페널티킥으로 깨졌는데요. 골 넣는 수비수 라모스가 자신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직접 마무리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모드리치의 쐐기골까지 더해지면서 레알의 3대1 승리. 12년 만에 엘클라시코 연승에 성공한 레알 마드리드가 리그 선두로 올라선 반면 메시는 호날두 이적 후 6경기 연속 레알 마드리드전 득점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덜란드 아약스의 골잔치 한번 보시죠. 전반에만 4골을 몰아넣더니 후반에는 상대 선수가 퇴장한 뒤에 9골을 퍼부면서 무려 13대 0. 리그 한 경기 최다골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프로야구 KT의 주장 유한준 선수가 3점 홈런으로 팀의 3연승을 이끌었습니다. 2위 LG와는 반경기 차, 여전히 예측 불가네요.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낮 동안 햇살 덕에 가을 추위가 누그러졌지만 밤이 된 지금은 공기가 빠르게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내일 출근길도 쌀쌀하겠고 내륙 지방에는 안개도 끼겠습니다. 특히 충청도와 전북 내륙 지방은 짙은 안개로 인해서 가시거리가 200m 이하까지 좁혀지겠습니다. 낮 동안에 안개가 걷히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밤부터는 바람을 타고 스모그가 유입되겠습니다. 고농도 수준의 유입은 아니겠지만 대기 정체와 맞물리면서 중서부 지방의 먼지 농도가 짙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주는 별다른 비 예보 없이 맑은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 대기는 더욱더 건조해질 텐데요. 강원 산간지방과 영동지방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점차 메마르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이 끼겠고 내륙 지방에는 아침에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9도, 춘천은 4도에서 시작해 오늘보다 3, 4도가량 높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광주와 대구는 21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주 중반에는 다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서울의 아침 기온이 5도 선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편안한 일요일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활기찬 한 주 시작하십시오. 고맙습니다.